안녕하세요. 펭귄 각종 과학관의 이정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숫자와 크기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과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과 가짜 과학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짜 과학보다 가짜 과학이 더 재밌고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다면 가짜 과학과 진짜 과학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크기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세기는 문해력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읽고 쓸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문화인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를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시대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기존에 갔던 문해력에다가 하나 더해서 과학 문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과학 문해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십니다. 아, 이제는 과학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과학 지식을 쫓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좀 제법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가 중학생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시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내가 벌써 다 잊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중학교 때 배운 걸 다 잊으셨겠어요? 잊으신 게 아니라 과학이 바뀐 겁니다. 예전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른 과학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뇌과학이니 나노과학이니 들어보지도 못했었잖아요. 새로운 과학이 생기고 기존의 과학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 문해력을 갖는다는 것은 과학 지식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 세상을 대한다는 게 뭘까요? 결국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과학적인 태도가 아닌 거죠.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자님 말씀이세요. 공자님이 명심보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심불호학 기폐야적. 기폐야적 네 글자 너무나 어려운 한자입니다. 저건 포기합시다. 하지만 앞에 5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호심불호학, 조화로 믿을신 안입을 조화로 배우락입니다. 믿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는 것이죠. 배운다는 게 뭡니까?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결국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의심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요, 그냥 오래된 전설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그림 봐도 뭔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났잖아요. 선풍기 켜놓고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뭐 많다 이런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요, 이 소문이 독일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친구들이, 그러니까 술자리만 가면 꼭 놀려요.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은 선풍기 켜놓고 자면 죽는다며 막 이런 거죠.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되게 선풍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선풍기가 산소를 소모해 이런 거죠. 재밌잖아요. 선풍기 날개로 바람이 지나가면 산소가 사라지나요? 산소를 소모하려면 선풍기에 직접 석탄과 석유를 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근데 선풍기 바람 쐬고 있다고 우리 산소가 떨어져서 숨 못 쉬고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소가 소모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산소가 소모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왜 잘 때가 문제야? 그러면 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니,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무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앉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예전에 이불 깔고 잘 때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산화탄소 무겁다 하더라도 이불 깔고 잘 때는 말이 통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다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침대 높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공기 중에 21%가 산소고요. 이산화탄소는 0.04%밖에 없어요. 0.04가 0.06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거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질까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선풍기 바람은 내 체온을 떨어뜨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체온이 떨어 죽으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어컨을 틉니다. 아니, 에어컨이 제 체온을 더 떨어뜨리겠어요? 선풍기가 더 떨어뜨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식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풍기 때문에 죽었다. 잘 때 주의.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 이거는 1927년의 기사입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킬 때 일부분은 진공이 되며 두통, 호흡곤란, 안면심경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1930년대 동아일보엔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원래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폭풍입니다. 바로 옆에서 선풍기 바람을 쏘이는 것은 마치 폭풍이 있는 날 바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설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풍을 맞고 있다 가지고 우리가 숨이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오니까 전설처럼 되면서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고운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에게요. 아이, 엄마가 책에서 봤는 데 있잖아. 아, 물에다 대고 너 참 이쁘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예쁜 말을 하면 눈송이처럼 예쁜 결정이 생기고 나 너 싫어. 죽어. 꺼져버려. 하고 말하면 못생긴 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읽은 책이 뭘까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정말로 많이 팔렸어요.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버전이 있더라고요. 양파 버전이죠. 텔레비전에서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양파에다 대고 두 개의 양파를 물에다가 컵 위에 올려놓고선 노래를 틀어줍니다. 음악을. 한 양파에는 헤비메탈을 틀어주고 다른 양파에게는 모차르트를 틀어주죠. 또 모차르트를 틀어주는 양파에게는 예쁜 말을 하고 헤비메탈을 틀어준 양파에게는 나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헤비메탈 나쁜 말을 들은 양파는 문드러지고 좋은 음악, 좋은 말을 들은 양파는 단단하게 잘 자란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양파랑 물은 어디로 그런 소리를 들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씩 실험해봐도 돼요. 물에다 대고 외쳐봅니다. 저만 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할 필요 없어요. 물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부시카 스바시바, 스바라이시 개시키 데스. 아, 딱 봐도 욕이에요. 이런 욕을 들으면 못생긴 결정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바부시카 스바시바는 러시아 말로 할머니 고맙습니다. 스바라시 개시키 데스는요, 일본 말로 훌륭한 경치입니다입니다. 아니, 물이 한국말밖에 모르면 못생긴 결정이 생기고 글로벌하면 눈송이처럼 예쁜 결정이 생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까요? 메시지가 좋기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쓰라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착한 마음을 품고 고운 말을 쓰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요,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메신저가 좋으면 우린 믿고 싶어져요.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내 선생님의 말씀인데 믿어야지.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목사님 말씀인데 믿어야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스님 말씀인데 믿어야지, 이런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운동가, 먹거리 운동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인데 말 믿어야지, 이런 거죠. 제가 환경운동가 부부랑 친하게 지냅니다. 그 집에 놀러 갔어요. 팝콘을 가지고 갔죠. 재수 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팝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안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전자레인지는 부엌에 있잖아요. 근데 이 팝콘을 들고 발코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발코니에 가나 했더니 정말로 전자레인지가 발코니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재수 씨, 전자레인지를 왜 발코니에 넣고 써요?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정모 씨, 전자레인지에서는요, 전자파가 나와서 영양소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나쁘면 갖다 버려야지 왜 여타 넣고 씁니까? 아니, 정모 씨처럼 이렇게 갖고 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이때 가족의 건강은 지키면서 엄마 혼자 희생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넣고 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일단 전자파란 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자파 그러면요, 전자가 총알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전자파의 전자는 삼성전자, LG전자의 그 전자, 일렉트론이 아닙니다. 전자파의 전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자석할 때 자자를 쓰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합쳐진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어려우니까 전파라고도 하죠. 하지만 전자파는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방송에서 매일 나오잖아요. 전자기파는 다양하게 있죠. 라디오파에서부터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일까지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라디오파는 에너지가 작고요. 감마선은 에너지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라디오 들으면서 건강 걱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감마선 쬐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냥 몸이 다 녹아버려요. 세포가 녹아버립니다. 영화에서는 이상하더라고요. 감마선 쬐더니 갑자기 헐크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감마선 쬐면 죽어야 됩니다. X선 쬐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성분들은 X선 쬐 때 반드시 받는 질문이 있죠.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요? X선이 에너지가 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저도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때 18kg 더 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놀리려고 하는 건지 오해하셨는지 저에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름에 선크림 많이 발랐잖아요. 선블록. 왜 바릅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아래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가시광선이에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근데 무지개가 떴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얘들아, 무지개가 떴네. 위험해, 숨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아이들, 여러분이 퇴근하셨습니다. 퇴근했는데 아이들이 예능 프로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예능 프로 재밌지? 그런데 엄마가 뉴스를 꼭 봐야 될 뉴스가 있어요. 채널을 바꿔야 되거든. 아니, 리모컨에서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자기파가 나와. 그러니까 너네 잠깐 방에 들어갔다 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에너지가 작은 마이크로파가 어떻게 발암물질을 만들고 영양소를 파괴하겠습니까? 만약에 마이크로파가 영양소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런 무지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어요? 좋은 사람이 이야기했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할 때 기준이 있어요. 크기와 숫자죠. 아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콜라겐 화장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손 열심히 씻었잖아요. 왜 손만 씻나요? 팔꿈치, 무릎, 뺨은 안 씻고 왜 손만 씻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 손은 많은 걸 만지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어요. 손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었겠죠. 하지만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손바닥을 통과하고 몸에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손바닥을 통과하고 들어온다면 무릎도 팔꿈치도 뺨도 통과하고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는 안 닦고 손바닥만 닦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손바닥을 통과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손으로 얼굴을 만지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하는 성인 여성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1시간에 10번 이상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만질 때는 눈, 코, 입을 만지게 되잖아요.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잘 봅시다. 이걸 이제 전제로 깔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림에서 보면 살구색으로 기다란 막대처럼 생긴 게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대, 30대, 40대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죠.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면서 피부를 받치지 못하니까 피부가 무너지면서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속을 썩이니까 엄마 주름살이 늘지? 이런 이야기요. 지금 되게 억울해요.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속을 썩인 거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어머니 주름살이 늘어난 것은 제가 속 썩여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점차 늙으셔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에 주름살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 그럼 콜라겐을 공급해야지 한 겁니다. 그림에서요, 바이러스,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쭉 있잖아요. 한 칸이 10배씩이에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길이가 10배이면 부피는 1000배 차이가 나겠죠. 자, 봅시다.
손톱이 바이러스로 간다면요. 주먹은 박테리아쯤 되는 거예요. 사람 세포는 이만하죠. 왼쪽 그림에서 별 모양처럼 생긴 게 보통 사람 세포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람 세포는 요만한데 콜라겐은 이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를 통해서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는데 이 커다란 피부를 통해서 이 손톱만한 바이러스도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커다란 콜라겐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콜라겐은 그렇게 큰 거대한 단백질인데요. 만약에 콜라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는 무사 통과하겠죠. 근데 우리가 손만 닦았다는 이야기는 콜라겐이 들어오지 못한 바이러스 못 들어오고 당연히 그럼 콜라겐도 못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화장품을 바른다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하니까 다른 방법이 생겼더라고요. 먹는 콜라겐은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콜라겐을 먹으면 먹을 때 콜라겐이 그대로 세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은 다 쪼개져서 아미노산 형태로 세포에 공급되게 됩니다. 그럼 세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주인님께서 피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구나. 그럼 나 주인님 생각을 해서 콜라겐이 분해돼서 들어온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다시 공급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또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단백질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아니 그렇게 많이 생기는 단백질인데 콜라겐은 우리가 굳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될까요? 그렇게 콜라겐이 필요하시다면 그냥 돼지 껍데기를 드시는 게 싸고 맛도 좋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2017년에 살충제 달걀 파던 기억하십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그 어머니들은요, 달걀에 붙어 있는 그 초록색 글씨까지 다 읽으면서 숫자도 외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니까, 가족 건강 생각하면서, 숫자가 몇 번인 지역에서 나온 달걀은 살충제 달걀인 가능성이 크다니까 먹지 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거죠. 근데요, 그때 왜 그랬냐면 이 피프로닐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피프로닐은 간, 갑성, 신장에 보통 독성을 주는 물질입니다. 설마 극독, 맹독인데 설마 양계장에서 그랬겠어요. 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요, 그때 가장 신문 기사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거였어요.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 대부분의 신문은요, 그냥 피프로닐은 독이다 였습니다. 다른 거잖아요. 피프로닐은 대량으로 섭취했을 때 보통 독성이다와 피프로닐은 독이다는 건 다른 거죠. 양을 따지는 겁니다. 바로 전해인 2016년에 11월, 12월 2달 동안 전국의 신생아들이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맘카페에 소문이 쫙 돈 거예요. 어떤 분이 쓰셨어요. 아니 백신에요 비소가 들어있대요. 그것도 누가 댓글을 물어보죠. 아니 비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비소 모르세요? AS요. 그것도 화나죠. 아니 AS 비소가 뭐냐니까요. 그때 너무 더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는 또 분이 계십니다. 비소가 뭐냐면요, 사극에 보면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잖아요. 사약의 주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어머니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사약의 주성분이 비소가 들어있는 백신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놔주겠어. 차라리 우리 애가 볼거리를 앓고 홍역을 앓는 게 낫지, 나는 그건 못하겠어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죠. 설마 멀쩡한 백신에다가 새로 비소를 넣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원래 들어있었죠. 너무 조금 있어서 검출하지 못했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적은 양마저 검출하게 된 겁니다. 얼만큼 들어있냐면요, 밥 한 숟가락 안에 들어있는 만큼 들어있습니다.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밥을 먹었지만 비소에 중독되지 않았어요.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살충제 달걀 파동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니까 피프로닐의 유럽 기준치는요, 달걀 킬로그램당 0.02mg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살충제 달걀을 판독 때, 우리나라 살충제 달걀에서는 0.0363, 80%가 더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걀을 킬로그램으로 먹진 않잖아요. 달걀은 작은 달걀은 50g, 큰 달걀이 60g이에요. 그 큰 달걀로 칩시다. 큰 달걀 60g 안에는 0.0022mg이 들어있죠. 그럼 얼마나 먹어도 될까? 과학자들은 이걸 숫자로 정해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두 개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ADI와 ARFD.
ADI는 평생 일일 섭취 허용량입니다. ARFD는 극성 독성 참고량,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몸에 독성이 생겨라는 거예요. 자, 얼마일까? 60kg인 사람은요, 하루에 0.012mg까지 먹어도 된답니다. 계산하면 되잖아요. 0.012를 0.002로 나누면 되죠. 5.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 살충제 달걀을 매일 대여섯 개 먹어도 괜찮은 거죠. 죽을 때까지 매일 대여섯 개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유치원생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극성 독성 참고량은 얼마일까요? 60kg 이상은 0.54mg이랍니다. 0.54를 0.002로 나누면 무려 246개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달걀을 246개 먹으면 간, 갑상선, 심장에 보통 독성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저 달걀을 246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해부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아마 죽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살충제 달걀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치를 한참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조치를 취하면 되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온 국민이 걱정에 빠져서 달걀을 안 먹든지 한 판에 몇만 원씩 되는 달걀을 먹든지 제 제자는 빵집이 망하고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은 달걀 없는 메뉴를 짜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수십 개의 양계장이 파산해서 그 양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쓸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과학이 유행이 됐어요. 이게 과학적인 태도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저에게도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핵 처리수 아니면 핵오염수 이걸 배출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아무 문제도 없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게 과학적인 태도일까요? 저는 둘 다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이란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데이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초대해서 당신들 보고 싶은 건 다 보세요. 그리고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가서 당신이 측정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주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몇 년 지나봐야 이게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과연 지금의 이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 난 상식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수영장에 오줌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숫자로 따져볼게요. 바다가 넓다고 하니까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오줌은요, 보통 240ml입니다. 0.24L죠. 그럼 보통 동네 수영장의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동네 수영장은 평균 깊이가 1.4m고요. 길이가 25m. 6개의 레일쯤 되잖아요. 한 레일의 너비가 2.5m입니다. 부피를 계산해 봤더니 52만 5천 리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줌을 한번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영장의 오줌의 양은 1억 분지 46이 됩니다. 1억 분지 100만이 1%예요. 100만이 1%인데 46이면 뭐예요? 소수점을 쭉쭉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 0%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영장에 오줌을 넣으면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 몸에 해로울까요? 전혀 해롭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는 수영장에 오줌을 넣지 못하게 하잖아요. 심지어 수영장에 오줌을 넣으면 그 주변 색깔이 파랗게 변하게 해서 망신까지 주게 하잖아요. 오줌 못 넣게 하려고요. 수영장에 누가 오줌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지만 수영장에 오줌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저 오줌 갖고 약한가요? 이번에 설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수영장의 부피는 알았으니까 설사의 양은 보통 0.4L쯤 된다고 합니다. 그 누가 한 명 설사를 했어요. 수영장의 설사 양은 1억 분지 76이에요. 1억 분지 100만이 1%입니다. 여전히 0%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누가 수영장에 설사라면 거기 수영하는 딴 사람 몸에 해로울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누가 설사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수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본이 핵오염수를 배출하느냐 배출하지 않느냐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예가 있어요. 2012년부터요.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됐습니다. 그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가지고요. 매달 한 곳에 가서 돼지똥을 다 모아다가 한 바다에 버렸어요.
근데 2012년부터는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돼지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핵 오염수를 바다가 워낙 크니까 핵 오염수를 내버려도 된다면 아니 돼지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바다가 넓으니까 괜찮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나요? 우리가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닙니다. 생선을 먹는 거죠. 방사선 물질이 플랑크톤에 갔다가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가 가겠죠. 결국에는 물에 흩어져 있던 것들이 생선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걸 먹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생선을 안 먹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한 4년, 5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생선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생선을 먹기 바랍니다. 일본산만 아니면 그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게 과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과학과 나쁜 과학, 진짜 과학과 유사 과학이 있습니다. 유사 과학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별 문제 없는 유사 과학이 있죠. 선풍기, 전자레인지, 신토부리.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선풍기 안 틀고 자는 사람 뭐 그 사람 문제죠. 전자레인지 안 쓴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무슨 해가 있습니까? 신토부리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국산 거 막 샀으면 됩니다. 외국 농산물 수입하는 사람만 손해일 뿐이지 세상에 어떤 피해도 주지 않는 거예요. 살짝 해로운 유사 과학도 있죠. 콜라겐, 천연 비타민, 게르마늄 목걸이 같은 겁니다. 우리 몸에 해롭잖아요. 콜라겐 화장품 바른다고 피부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천연 비타민 먹는다고 몸이 나빠지나요? 게르마늄 목걸이 한다고 목이 더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단지 좋아지지도 않죠. 단지 돈이 들어갈 뿐입니다. 근데 매우 해로운 유사과학도 있어요. 백신 음모론, 대체의학, 왕의 DNA, 창조과학 이런 거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학의 발전을 막아요.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거대 유사과학이죠. 인정론, 우생학, 골상학, 기후위기 음모론 같은 거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전 여러분의 권하기를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신발에 먼지를 털고 딴 데로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걸 믿는 사람들 그냥 종교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심불호와 기패야적. 믿기만을 좋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의심하고 질문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입니다. 의심하고 질문합시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과학 문해력을 갖는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